사회지문이었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합니다. 울리백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해서 울리백과 지그문트 바우만 이 두 학자는 뭐와 관련해서 사회의 위험 문제와 관련해서 진단을 해보았답니다. 두 번째 문단.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백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개체화의 가속화와 같은 키워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에 의해서? 세계화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고, 이 둘은 인식차가 없다, 즉 공통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어요. 세 번째 문단. 그런데 현대의 의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릅니다. 먼저 백은 과학기술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의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은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둘은 차이점을 보이는데, 먼저 백은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과는 무관하다고 했어요. 백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백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백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인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으로,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대요. 이 위기에 대해서 초계급, 초국가적 연대 가능하다고 봤어요. 특히 백은 그들이 과학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시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액체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이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백과 달랐습니다. 차이점을 또 얘기하네요. 이런 액체 시대에 말하자면 개체화 현상은 위험 그 자체라고 봤어요.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의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이지도 잃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방어에 몰두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위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핵 확산이라든지 여타의 과학적 위기를 말하자면은 어떻게 연대의 고리를 찾지 못하고 개인 수준에서 대처밖에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이다 와 같은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차이점이네요. 93번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하기로 한 3번이 답이 좋겠죠. 94번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1번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노동 어떤 질이 너무너무 많이 분화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는 노동자야, 우리는 근로자야, 우리는 말하자면 화이트 칼라야, 우리는 블루 칼라 이런 구분 같은 것들이 되게 모호해서 화이트 칼라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시직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구분되게 됐거든요. 2번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이 약화된다. 반대로 설명한 거 아닐까요? 그죠? 개인 통제력은 국가의 통제력은 매우 약화됐다고 했어요. 나머지 3번, 4번, 5번은 또 맞는 설명이었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됐습니다. 95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울리 백의 핵심 주장이었던 위험사회 그리고 바우만의 핵심 주장이었던 액체시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었는데 답은 3번이었죠. 그죠? 바우만 같은 경우에는 비관적인 시선으로 위험사회를 바라봤지만 개체화 현상에 대해서 울리 백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연대 가능성 그리고 성찰적 근대화의 주역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긍정성을 가지고 바라보았었습니다. A에서 E의 사전적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해설 풀이였다면 그냥 대입해서 보면은 말이 통하나 안 통하나로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답은 몇 번이었어요? A 있죠, 그죠? 방치는 내버려 둠, 내팽기침 뭐 이런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95번에 대추하여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약간 어떤 걸 유추해서 해결하다 할 때 약간 그런 유추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 아예 다른 것에서 비슷한 속성을 뽑아내는 거야. 현대의 개체화 현상은 말하자면은 그 거침없는 흐름 속에서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흩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액체와 같아서 액체의 흐름의 어떤 이렇게 유선형적이고 가변적인 이런 흐름과 같아서 이건 액체 시대라고 본 것이다 마치 뽑아내는 거야. 공통적 속성. 이해되세요? 이런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마치 액체가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풀이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문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높임 표현부터 들어갈 거고요. 그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쭉쭉쭉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의 유형. 높임 표현이란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높임 표현은 크게 주어의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다시 한번 포인트 짚어주시면 준다면 주체 높임은 주어 자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대화의 상대방이 높은가 낮은가를 판별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문장 안에서의 부사어라든지 목적어, 즉 객체에 해당하는 것을 높일 건가 낮출 건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1번 어휘, 단어, 특수어휘에는 높임이 있다. 할아버지께서 밥을 먹는다가 아니라 드신다 또는 잡수신다와 같은 식의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은 높임말이 진지라는 특수어휘가 또 따로 있지요. 이런 식으로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도 이 가라는 주격조사는 깨서와 같은 주격조사를 깨 또는 깨서를 쓸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진지를 드신다는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 이 편지를 선생님에게가 아니라 선생님께 드려라 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호말 어미는 대표적인 게 시 또는 의시와 같은 표현이 있죠, 그죠? 할머니께서 어제 우리 집에 왔다가 아니라 오셨다, 즉 오시었다와 같은 시를 넣는 것이 높임 표현의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 또는 의시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결 어미로 높이는 방법도 있다. 비가 오니 우산을 써라가 아니라 비가 오니 우산을 쓰세요 또는 쓰십시오와 같은 어미로 바꿔서 높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인 주체 높임 보겠습니다. 주체 높임은 문장 주어 지시 대상을 높이는 걸 가리키는데요. 주체 높임법에는 선어말 어미 의시 또는 시를 필수적으로 쓰고 또 주격조사로서 깨서를 사용하고 계시다,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어휘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 예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한편 높임의 대상이 주체일 때 그것을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는 달리 높임 대상의 신체 일부분이나 소유물, 친족, 생각 등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비 오는데 우산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의 소유물이 우산을 높이는 거가 되는 거죠. 우산 있으시다와 같은 식으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신체 일부분이나 소유물, 친족, 생각과 같은 그런 부분적으로만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할머니는 휴대전화가 없으시다 또는 있으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아버지는 키가 크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어르신은 따님이 아주 예쁘시다. 이건 친족을 높이는 표현으로서 가능한 거죠. 객체 높임. 객체 높임은 문장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것을 가리키고요. 주로 특수어휘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아버지를 데리고가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고 공원에 갔다가 되고요. 선생님을 보고가 아니라 뵙고, 그 다음 선생님께 물어보다가 아니라 여쭈다. 그래서 여쭙다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객체 높임법입니다. 다시 한번 그 문장 안에서 목적어나 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상대적으로 높을 때 쓰는 실현 방법. 다음에 상대 높임법은 말을 듣는 상대, 곧 청자를 높이는 것 또는 낮추는 것이 되는데 상대 높임은 주로 중결어미 표현에서 실현되고 보조사 요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합니다. 선배 이것 좀 봐가 아니라 봐요.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내가 자네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이리와 보게와 같은 식으로 어미를 통해 가지고 그 높임을 만들어냅니다.
격식을 갖추어 말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죠. 읽어보시면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는 대체적으로 교수님들이 쓰는 말 같은 우아하고 좀 격식 있는 말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는 아무래도 비격식체를 많이 쓰죠. 그죠? 해요와 해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는 캐주얼한 인간관계에서 쓰는 말들이죠. 그래서 종결 표현의 평서문 또는 의문문, 청유문, 감탄문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십시오, 하오, 하라, 해가, 하게, 해라, 해요, 해체를 어미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종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면 다음 문장에서 높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요소를 찾아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주격조사 아버지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밥이 아닌 특수어휘 진지, 그 다음에 먹었다가 아니라 드셨다라는 또 특수어휘를 통해서 실현을 했습니다. 2번, 다음 문장을 보면 해체에 요를 붙이면 해요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요의 품사를 써보세요 그랬어요. 밥 먹어를 밥 먹어요, 오늘 학교 가, 오늘 학교 가요, 뭐 같은 요의 그 품사를 굳이 따진다면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인 보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시제와 상. 영어에서는 시제도 그렇고 동작이나 완료를 나타내는 말들이 제법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서양어의 전반적인 특징인데, 동양어는 서양어보다 대체적으로 간단한 표현들을 훨씬 더 압축적이고 간단하고, 특히 한국어는 어느 언어보다도 시제와 상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편입니다. 시제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사태의 시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인데, 이는 발화시,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차이를 통해서 설명을 해서 이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죠. 그죠? 그래서 주로 선어말 어미 아 또는 어세 위에서 실현됩니다. 해우가 밥을 먹었다, 어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높임 표현이 된 것이, 과거 시제 표현이 된 것이고요. 이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일어나았다죠, 그죠? 아시 들어가서 과거 시제를 알려줍니다. 당연히 부사어구들로 시제를 잡을 수도 있어요. 어제, 작년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무조건 과거가 나오겠지. 아주 오래 일어난 일이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태임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또는 엇을 쓰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콩을 먹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잘 먹어요. 았어. 그럼 굉장히 과거, 아주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느낌을 주고요. 작년만 해도 이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많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물고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주고, 올해는 반장이 아닌데 작년에 나는 반장이었었다 라고 하면 올해는 반장이 될 기회가 없거나 반장을 하기 싫다, 이런 거겠죠. 현재 시제,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말합니다. 현재 시제는 동사의 경우 선어말 어미 는 또는 니은에 의해 실현되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에는 특정 어미가 결합되지 않는 상태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매체 시간에도 배우고 국어 시간에도 배우는 것 같은데,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를 구분하는 그런 구분법 중에 현재 시제인 는이라는 선어말 어미는 동사에만 붙을 수 있다 그랬어, 그치? 형용사는 그런 걸 못 붙여, 현재형을. 즉 기본형 사전 표제어가 현재를 대신해줘요. 예쁜다, 착한다, 노란다와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없어. 그죠? 그냥 노랗다, 그럼 그 현재야. 혜미는 착하다 하면 돼. 그치? 사전 표제어와 현재가 일치한다는 거. 해우가 밥을 먹는다, 는이 들어갔죠? 햇살이 밝게 비친다, 는이 들어갔고, 니은이 들어갔고, 오늘은 누나의 표정이 밝다, 형용사니까 그래, 그치? 하지만 밝다는 좀 조심해야 돼. 품사의 통용 단어이기 때문에 동사로도 쓰여요. 밝는다도 가능하기는 해. 해가 밝는다, 그러면은 해가 떠오른다는 개념을 줘요.
우리는 고등학생이다. 서술격투사 이다 붙은 거지. 혹시 서술격투사에다가 는이나 니은 붙일 수가 없어요. 2번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확정적인 일이라고 판단하면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얘들아 나 내일 프랑스 간다. 확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 자리에 앉아 버스고 출발한다. 바로 가까운 미래니까. 그죠? 보편적인 사실을 말할 때도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엔 태양이 뜬다. 이래도 저래도 시간은 흘러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 편인 사람이 바로 엄마이다. 와 같은 식으로 아주 보편적인 사건 또는 보편적인 진리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현재 시제를 쓸 수 있습니다. 미래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시제를 말해요. 미래 시제는 주로 선어말 어미 개세 위에서 실현됩니다. 또한 관형사형 어미와 위존명사 것이 결합한 을 것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 get을 써가지고 미래를 나타냈고요. 이번 여름에는 꼭 살을 뺄 것이다. 리을 것으로 썼어요. 내일 아빠가 돌아오실 거야. 리을 거로 썼습니다. 거는 것을 대신하는 말이고요. 좀 더 구어체적인 그런 표현이죠. get의 다양한 의미. get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추측이나 의지의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get은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추측이나 의지 같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엄마는 벌써 회사에 도착하셨겠지? 이거 시제로 말하면 미래 아니야, 그치? 어떻게 보면 벌써니까 과거지만 추측이기 때문에 get을 썼다는 거야. 지금은 아마 국어영역 문제를 풀고 있겠지? 마찬가지 표현이고요.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내일은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지? 이건 미래이자 추측이기도 합니다. 의지, 걱정 마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와 같은 식으로 get을 쓸 수도 있고요. 동생이 많은 일을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혼자 하겠다고. 이게 미래를 나타내지 않잖아.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에 선어말음이 get으로 쓰인 부분입니다. 그럼 확인 문제 5개 한번 시제를 맞춰보시죠. 과현미로 구분하면 됩니다. 저기 앞에 가는 철수를 불러라. 가는 이라는 어미가 나왔으니까 현재. 내일이라는 벌써 시제가 나왔죠. 내일은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미래를 나타냈고요. 어제 읽은 책은 무척이나 감명 깊었다. 어제라는 표지도 있고 읽은이라는 어미가 나온 거 보니까 과거. 예쁜 꽃을 보니 얘는 예쁜 꽃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그래서 원형을 썼죠. 그죠? 여기서 예쁜다 니은 아니에요. 그죠? 관형사용 전성어미 니은을 쓴 거예요. 그지? 그래서 꽃을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겠고 현재입니다. 5번 열심히 공부해서 꼭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리을 것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죠? 국어의 상은 동작과 그러니까 진행과 완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태의 내적 시간 구성을 가리키는 문법 범주로 쉽게 말해서 동작이나 상태가 시간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은 국어에서 주로 보조영언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떨리고 있다는 진행을 나타내고요. 아빠가 내 우유를 다 마셔버렸다, 버리다 같은 경우에는 완료를 나타내죠. 진행상 어떤 사건이 특정 시간 구간 내에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주로 고 있다라든가 오다라든가 아가다와 같은 보조형언 구성이 이를 표시합니다. 언니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언니는 어제 책을 읽고 있었다. 과거 진행이고 언니는 내일도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미래 진행입니다. 완료상 어떤 사건이 끝나거나 끝난 후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엇이 쓰이기도 하고 있다, 있다, 버리다, 버리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
동생은 인사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완료네요. 그죠? 확인 문제.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진행상인지 완료상인지 써보시오. 친구가 풀밭 위에 앉아 있다. 있다니까 완료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이건 사실 근데 고 있다니까 진행인데 얘는 두 가지 의미로 분화가 될 수밖에 없어. 그지? 이 고 있다가 그래. 좀 특수해. 얘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진행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옷을 입고 있다. 벗은 상태가 아니다와 같은 식으로 완료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고 있다라는 어미 보조 용언 실현은 완료보다는 진행에 더 가깝기는 해요. 입고 있다가 조금 특수하기는 합니다. 다음에 피동과 사동. 피동 표현. 피동 표현이란 문장의 주체가 스스로의 의지나 힘이 아닌 다른 무엇 또는 누군가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문장 형태를 구분하는 좋은 팁 중에 하나는 피동 표현은 내 동작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주어의 동작성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사동 표현은 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해요. 주로 지시하는 행동을 해. 그 차이가 있어요. 교실이 갑자기 넓어졌다. 교실이 한 행동은 아니죠. 그죠? 누군가에 의해지. 지렁이가 새에게 잡아먹혔다. 잡아먹는 행동은 새가 했지 지렁이가 한 행동이 아니야. 그치? 당한 거예요. 그의 동작성은 거의 없어.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존경받았다. 우리들이 존경한 거지 자기가 존경한 거 아니죠. 그죠? 존경받은 행동을 했을지언정. 여기저기 찢긴 지폐가 찢긴 것도 지폐가 주어지만 뭐예요? 찢는 행동을 지폐가 하진 않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주면 좀 더 쉬워집니다. 단형 피동, 피동사에 의한 피동이다. 동사의 피동전미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태인데요. 단형 피동은 피동사에 의한 피동이라고 합니다. 깎다의 전미사는 이가 붙어서 피동전미사는 이가 붙어서 깎이다, 먹히다, 깔리다, 안기다와 같은 식으로 피동전미사를 껴넣는 거. 그래서 피동전미사에는 이, 히, 리, 기 이 네 가지를 쓸 수 있다. 얘는 단형 피동, 짧은 피동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장형 피동은 동사나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피동문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 어지다 썼죠, 그죠?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어지다 썼습니다. 역시 엎어진 물. 그래서 엎어지다, 어지다를 썼습니다. 그 밖의 피동 표현. 피동 표현은 이외에도 접사, 되다, 받다, 당하다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합니다. 떠난 친구가 걱정되어 누군가에 의해 사용된 우리는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 내 계획은 거절당했어와 같이 당하다, 받다, 되다와 같은 표현 쓸 수도 있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중피동이에요. 이거는 번역투의 문장에서 잘 쓰여져가지고 내가 벌써 썼지? 쓰여지다와 같은 식으로 이중피동으로 쓰는 거. 이게 말하자면 영어 번역투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조심해야 돼요. 그죠? 쓰다는 피동 표현이 쓰이다예요. 근데 쓰이어지다를 써가지고 쓰여지다라고 써버리면 이중피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현대국어 문법에서 쓰지 않게 하는 것이 모범입니다. 보다, 보이다를 보여지다와 같은 식으로 쓰는 것이고 덮다, 덮이다를 덮이어지다, 덮여지다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써요. 그렇지만 문장을 구성할 때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확인 문제.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은 피동 표현으로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써보세요. 낮게 깔려진. 그럼 깔다가 기본형이에요. 거기에다가 피동전미사를 붙이면 깔린이 되겠죠? 깔리인이니까 깔린이라고만 쓰면 돼요. 근데 깔리어진, 그래서 깔려진으로 이중피동을 쓴 거죠. 그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동 표현. 사동 표현이라는 건 사동 자체가 영어에서도 배웠겠지만 무언가를 시키다예요. 그죠? 그래서 뭐 make 뭐 이런 단어들이 사동사라고 하잖아. 그지? 무언가를 시키는 표현들. 사동 표현이란 문장의 주체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이 드신 엄마에게 짐을 들리다니. 그러면 들게 하는 어떤 행위가 가죠, 그죠? 주어가. 그렇기 때문에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은 직접과 좀 달라요. 다리가 아파서 언니를 여기까지 나오게 했어요.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킨 거야. 그래서 행동 동작성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단형사동, 사동사에 의한 사동, 동사의 사동전미사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사동사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단형사역동은 주로 직접 사동의 의미를 가지지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동 둘 다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동전미사로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7가지가 쓰이는데요. 녹다의 사동전미사는 녹이다, 익히다, 울리다, 신기다, 도두다, 일구다, 늦추다 이런 식으로 사동사를 만드는데 직접 사동하고 간접 사동은 뭐냐면 직접 사동은 내가 직접 행위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입히다야. 그러면 애기한테 옷을 입혀주는 거야. 입히지 못하는 애기한테. 하지만 걔가 컸어. 꼬마애가 됐어. 너 지금 이 바지 입어. 엄마가 지켜볼 테니까 입어. 이렇게 하는 게 간접 사동인 거야. 직접 사동은 직접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동사가 전미사에 의한 피동사와 사동사가 둘 다 존재할 경우 먹히다와 먹이다처럼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보이다, 잡히다, 업히다, 끌리다, 읽히다와 같이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보이다예요. 보이다는 내가 예를 들면 호치키스가 내 눈앞에 보였습니다와 같은 식으로 하면은 피동이지. 근데 숙제를 선생님께 보였습니다 하는 건 뭐야? 사동이지, 그지? 즉 이희리기 네 개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얘는 문장 안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판별을 한 다음에 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형사동, 사동문은 개하다와 같은 식으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편식대장에게 오늘은 꼭 콩을 먹게 해야지. 날이 추운데도 겉옷을 입지 않으려는 딸에게 겨우 외투를 입게 했어. 라고 하는 거. 개하다는 직접 사동보다는 간접 사동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뭐뭐 하도록 하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개하다 대신에 도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다 대신에 만들다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식대장에게 오늘은 꼭 콩을 먹게 해야지는 편식대장에게 오늘은 꼭 콩을 먹도록 해야지도 가능하고요. 편식대장에게 오늘은 꼭 콩을 먹게 만들어야지도 가능하고요. 편식대장에게 오늘은 꼭 콩을 먹도록 만들어야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키다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게 시키다 라는 문장은 사동문으로 보지 않는데 왜냐하면 시키다 그 자체가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동사로 보지 않아요. 사동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희리기 우구추를 붙여서 단형사동을 만들든 뭐뭐 하게만 하다, 개하다를 써가지고 장형사동을 만들든 이게 기본이지 시키다가 들어간 동사는 그 자체에 동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 문제. 다음 문장을 전미사에 의한 사동문과 개하다 사동문 두 가지로 구분하여 쓰세요. 자리를이겠지, 그지? 자리를 넓히다. 그다음에 개하다를 쓰면은 자리를 넓게 하다겠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부정표현도 한번 보죠. 부정표현은 더 간단해요. 그죠? 안 부정문하고 오몬 부정문이 있습니다. 부정표현이란 어떤 상황이나 상태, 행위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정문에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있고 각각은 다시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 부정문은 대체적으로 화자의 의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용이는 사과를 안 먹어.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자기가 싫어해. 그래서 안 먹어와 같은 뜻을 더 많이 주고요.
빈부정문으로 바꾸면 지용이는 사과를 먹지 않다로 쓰면 되고 못은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그죠? 능력 부정이죠. 지용이는 사과를 못 먹어. 사과 먹으면 알레르기가 나라든지 애초부터 사과를 먹으면 구토를 했어. 이런 식으로 못 먹는 거야. 지용이는 사과를 먹지 못해. 지 못하다 쓸 수 있어요. 안부정문. 어떠한 상태가 단순히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거나 동작을 행하는 주어가 스스로의 위지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단순 부정. 어떠한 상태가 단순히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직 꽃이 안 피었다. 하늘이 파랗지 않다. 여기에는 말하자면은 능력이나 아니면 의지 이런 어떤 개념도 들어가지 않지. 안에는 그런 게 그렇게 어떤 의미도 포함되지 않는 부속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중립부정이라고 하고 위지부정. 주어의 위지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동생은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은 보통 애기들은 다 밥을 먹을 수 있지. 근데 안 먹었다는 건 자기 위주로 안 먹었다는 거야. 친구는 공을 차지 않았다. 차기 싫었던 거야. 그렇지? 못 부정문. 주어의 의지가 아닌 주어의 능력이나 그 밖에 다른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잠을 못 잤어. 어떤 사정 때문이죠. 과제가 너무 많아. 아직 다 하지 못했어. 이런 경우. 부정 그거와의 호응. 부정문과만 결합하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이를 부정 그거라고 합니다. 결코 뭐뭐 않다. 그죠? 그 수희가 결코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전혀. 그들의 관계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가 맞을 거고 조금도 또 긍정보다는 긍정에는 아예 안 어울리고 부정에만 어울리죠. 그죠? 난 지나간 일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 그 외에 도무지, 여간, 그다지 등이 이런 부정 그거와 호응이 합니다. 통 입맛이 없네와 같은 식의 부정 표현으로 도무지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와 같은 식으로 어울리겠죠. 부정의 대상. 부정문은 무엇을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 윤리가 수학을 좋아해. 와 같은 식으로 주어 자리를 부정이 강조될 수 있고요. 나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국어를 좋아해. 이런 목적어 자리가 강조될 수도 있고 나는 수학을 좋아하진 않아 라고 하면은 수학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야. 수학을 싫어해. 즉 하긴 하는데 이렇게 좋아하지 재미가 없는 거지. 다, 모두, 전부 등의 전칭 표현과 부정어가 어울리면 모두를 부정하는 전체 부정의 의미와 일부를 부정하는 부분 부정의 의미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도 의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체 부정의 의미로만 해석하려면 부정 그거를 쓰면 되고 부분 부정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하려면 보조사 은을 쓰면 됩니다. 말은 길은데 별거 아니죠. 모임에 회원들이 다 안 왔다 또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강조하면 문장 이러면 중의성이 생겨버리지. 의미가 뭐해? 다는 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 모두가 오지 않은 건지 전체 부정인지 부분 부정인지 의미가 뭐거든. 그럼 두 문장을 바꿔보는 거야. 모임의 회원들이 하나도 안 왔다고 같이 부정 그거를 써버리든지 모임의 회원들이 다는 안 왔다. 다는 오지 않았다. 다 오지는 않았다와 같은 식으로 보조사를 써가지고 중의성을 해소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장을 해체의 부정명령문으로 바꿔 쓰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아라.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마죠. 그죠? 해체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문으로 바꾸는 명령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또 조금 쉬어가시면서 거기에 내가 뭐 준 거예요. 문제 틀려 있을 건데. 여기 104번부터 114번까지 좀 쉬엄쉬엄 하면서 문제 쭉 한번 풀어보세요.